비닐봉투가 바람에 날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골목 한가운데에 그 박스는 조용히 놓여 있었다. 누군가 버린 것처럼,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 있던 것은 어떤 사람의 과거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진실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당신은 절대 그 아이의 눈빛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은 자신에게 물을 것이다. 나는 정말 누군가를 버릴 자격이 있었던 걸까? 한겨울의 강남. 유리빌딩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이는 아침이었다. 모두가 출근을 서두르며 따뜻한 커피를 쥐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 누구도 그 좁은 골목길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미용 성형외과 두 건물 사이 쓰레기 봉투와 낙엽이 뒤섞인 공간에 종이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단 한 사람, 정민호를 제외하고는. 그는 한 손에 커피, 다른 손엔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부동산 재벌, 영화 개발 회장의 자리에서 매일 수십억 원이 오가는 삶을 사는 남자. 그런데 오늘은 주식 급락 소식에 통화 도중 씩씩대며 건물 밖으로 나왔고 바로 그 순간 발이 무언가에 걸렸다. 커피가 쏟아졌고 욕이 튀어나왔다. 대체 뭐야 이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박스 안엔 작은 아이가 있었다. 아기였다. 아기인데 이상했다.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았다. 그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동자는 마치 당신을 알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민호는 얼어붙은 채 몇 초, 아니 몇 년이 지난 듯 멍하니 아이를 바라봤다. 몸을 굳힌 채 뒤로 물러나려던 그 순간 무언가 눈에 띄었다. 아기의 손목에 엷은 고무줄이 감겨 있었고 그 안에 종이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명확했다. 연우한. 그 두 글자가 민호의 심장을 강하게 쥐어짰다. 한이라는 성. 그는 정이 아니었다. 그 이름은 바로 10년 전 절연한 형 한지수의 선기였다. 그리고 연우는 어릴 적 그와 형이 서로 장난처럼 약속했던 이름. 나중에 아들 생기면 연우로 하자. 그때는 웃었지만 지금은 웃을 수 없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민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혼란, 분노, 두려움, 그리고 어디선가 익숙한 죄책감. 아이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존재감 하나로 민호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는 119도, 경찰도 부르지 않았다. 아무 말 없이 박스를 안고 회사를 향해 걸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쳐다봤다. 이른 아침 명품 코트를 입은 남자가 박스 안에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은 이상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건 민호 스스로도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박스 안의 아이는 여전히 울지 않았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비서가 다가오다 걸음을 멈췄다. 회장님, 그건...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박스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다. 손목의 쪽지를 다시 꺼내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장난이지? 하지만 마음 한켠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장난이 아니라 오래전 묻어두었던 진실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 순간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1월의 햇살이 천천히 스며들었다. 그리고 민호의 머릿속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형. 한지수 정민호는 손끝에 남은 아기의 천을 지우려는 듯 사무실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들이마셨다. 여느 때처럼 이사회 보고서를 확인하고 비서에게 명령을 내리고 점심 약속을 조율해야 했지만 그의 시계는 멈춰버린 듯했다. 책상 위에 놓인 종이 박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안에서 조용히 숨쉬는 아기의 존재는 현실 같지 않았다. 누군가는 아이를 곧장 보육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정답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과거로 되감기듯 거슬러 가고 있었다. 한지수. 민호가 19이던 해
형은 갑작스레 가족과의 연락을 끊고 떠났다. 아버지와의 갈등, 재산 문제, 그리고 지수의 도덕이라는 이름의 고집이 그 이별의 배경이었지만 민호는 단지 형이 비겁하게 도망친 것이라 생각해왔다. 회사를 물려받고 아버지의 인정을 얻는 대신 민호는 자신을 버린 형을 지원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는 지운 줄 알았던 이름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아기의 손목에 묶인 쪽지로. 그날 오후, 민호는 아기를 데리고 강남구 아동복지센터를 찾았다. 형식적인 절차였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려 했고 그 책임의 끝은 이 아이를 안전한 곳에 맡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상담실 안에서 직원이 아이의 이름을 다시 한번 묻자 민호의 입술은 굳게 닫혔다. 연우한이라는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자신이 무언가를 포기하게 될 것만 같은 불안이 엄습했다. 잠시 후 그는 아이를 안은 채 그대로 상담실을 나왔다. 이유도 목적도 없이 밤이 되자 그의 아파트는 낯선 공기로 가득 찼다. 유아용 담요, 병원에서 급히 챙겨온 분유, 인터넷으로 검색한 9개월 아기 수면 시간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육아를 고민한 적 없는 남자였지만 오늘 하루는 모든 것이 다르게 흘렀다. 아이는 침대 위에 누워 손가락을 빠는 소리를 냈고 민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어릴 적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다. 지수가 그를 안고 흔들어주던 장면, 여름밤 옥상에서 두 형제가 함께 했던 대화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가 던졌던 말. 어떤 삶을 살든 사람은 진실 앞에서 도망치면 안 된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회사로 향했다. 박스를 치운 사무실은 원래대로 돌아온 듯 보였지만 직원들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했다. 그의 비서였던 초의 비서가 다가와 작게 말했다. 회장님, 어제 그 아이 누구인가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커튼을 열고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초의 비서는 계속해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알고 있다는 기색이 있었다. 그때 민호는 이상한 점을 느꼈다. 평소 조용한 초의 비서가 아기의 존재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 그 눈동자에 깃든 감정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다. 그건 슬픔, 죄책감, 그리고 아주 깊은 무언가였다. 점심 무렵 민호는 일부러 질문을 던졌다. 최근 회사가 진행한 부동산 개발 목록 중 신촌 근처 건물 철거 기록을 요청했다. 며칠 전 회사가 철거를 진행했던 오래된 단층 건물 하나. 뉴스에도 크게 보도되지 않았고 단순한 재개발 사업의 일환이었지만 그 주소가 아기가 발견된 장소에서 불과 몇 미터 거리였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었다. 보고서 속에는 그곳이 과거 임시보호소였으며 최근 운영난으로 폐쇄되었고 철거 당시 비거주 상태로 확인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문득 떠올랐다. 철거 하루 전 현장 담당자에게서 들은 말. 저 안에 아직 사람 사는 것 같던데요. 근데 윗선에서 그냥 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윗선이 누구였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그의 사인이 찍힌 종이들이 책상 위에 산처럼 쌓여 있었다. 매일 수십 개의 결제란에 사인만 하던 그 손이 누군가의 삶을 덮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민호의 등을 차갑게 만들었다. 그날 밤 민호는 다시 아이를 안고 창문 앞에 섰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그의 눈엔 형의 그림자가 점점 더 또렷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 아이를 그냥 떠나보내는 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정민호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연우라는 이름의 아이는 그의 일상에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파고들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동정이었다고 생각했다. 책임감도 감정도 아닌 그냥 불편한 양심을 잠재우기 위한 반사적인 행동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가 민호의 생각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되려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자신도 모르게 그는 그 아기의 존재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왜 그 아이가 내 눈앞에 나타난 건가? 라는 질문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회사 건물의 지하 1층. 직원들 대부분은 이곳을 잘 오지 않았다. 세탁물과 각종 쓰레기가 모이는 곳, 그리고 하루 2번, 새벽과 저녁 늦게만 청소되는 어두운 공간. 그날 오후, 민호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탔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지하로 향한 그의 발걸음은 점점 가속됐다. 습한 공기 속에서 들리는 건 물걸레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뿐이었다. 그리고 그 소리의 끝엔 허리를 숙이고 조용히 일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김나리 던던 그녀는 50대 중반으로 보였다. 어깨는 구부정했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정시에 나타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 그는 본래 청소 직원의 얼굴이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며칠 전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이 아기를 안고 있던 순간 그녀와 눈이 마주쳤던 그 짧은 찰나가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놀람도 무관심도 아닌 어떤 묘한 애착에 가까운 감정을 담고 있었다. 민호는 무심한 척하며 그녀를 지나쳤다. 하지만 몇 걸음 뒤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뒤돌아봤을 때 김나리는 청소를 멈추고 그대로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짧고 묵직한 정적이 흘렀다. 말을 건네진 않았다. 다만 민호는 무언의 메시지를 읽은 듯 다시 돌아서 올라갔다. 그날 밤 그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야근은 아니었다. 단지 무언가를 기다리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자정즈음 그의 책상 위에 흰 봉투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아무도 들어오는 걸 보지 못했고 보안 카메라에도 이상은 없었다. 봉투 안엔 작은 메모 한 장, 송을 씨는 삐뚤삐뚤했지만 또렷했다. 그 아이는 한의 피를 갖고 있어요. 절대 넘기지 마세요. 발신인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다. 하지만 단 한 문장. 민호는 눈을 감고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한이라는 글자가 다시 그를 붙잡았다. 피, 핏줄, 가족. 그는 이 단어들이 무서웠다. 다음 날 민호는 김나리의 인사기록을 열람했다. 입사 당시 주소지, 비상 연락망, 과거 근무지. 아무것도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가 눈에 걸렸다. 그녀가 입사하기 3년 전 한지수의 개인 보조원으로 등록된 경력이 있었다. 그것은 오래전 지수가 본사에서 독립해 따로 사업을 시작하려 했을 때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민호는 서서히 연결되는 실타래 속에서 더 이상 우연을 믿지 않기로 했다. 그날 오후 그는 일부러 엘리베이터가 아닌 지하 휴게실로 향했다. 김나리는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그가 들어서자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다. 민호도 마찬가지였다. 단지 눈을 마주쳤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채 몇 초가 흘렀다. 그리고 그날 밤 민호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책상 위엔 2번째 쪽지가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긴 글이었다. 당신은 몰랐을 겁니다. 형님의 마지막 몇 년을. 그는 아무도 믿지 못한 채 세상과 등을 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만큼은 당신의 손에라도 다시는 버려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민호는 손에서 메모지를 떨어뜨렸다. 온몸이 얼어붙은 채 천천히 책상 뒤로 기대 앉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길거리에서 아이를 주운 일이 아니었다. 이건 아주 오래전 그가 외면했던 모든 것의 대가였다. 새벽 4시. 강남은 잠들지 않는 도시라 불리지만 이 시간의 회장실은 세상의 어느 공간보다 조용했다. 정민호는 형광등 아래서 책상 가득 펼쳐진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커피는 이미 식었고 그의 눈엔 피로가 스며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이 불안한 추적은 단순한 감정의 동요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모른 척 해온 모든 진실을 마주해야만 한다는 본능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지수와 그 아기 연우가 있었다. 한지수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공식 문서에 등장한 것은 약 7년 전이었다.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투자 제안서, 그리고 한 장의 미등록 유언장. 민호는 처음엔 그것을 그냥 종이 한 장이라 여겼다.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문서. 그러나 이제 그 서류는 단지 종이가 아닌 무언가 감춰진 목소리 같았다. 그것은 지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자 자신이 애써 듣지 않으려 했던 진심이기도 했다. 유언장에는 내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 보유한 강북구 소재 소형 아파트는 김은지에게 귀속된다. 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김은지. 낯설지 않은 이름. 어디선가 본 듯한 이름. 정민호는 즉시 법무팀에 연락해 과거 사원 기록을 요청했다. 결과는 곧 도착했다. 김은지는 8년 전까지 본사 고객관리팀에서 근무했던 계약직 직원이었다. 성실한 근무 태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가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해 계약 해지 사유란에 적힌 이유는 단 한 줄. 상부 지시로 인한 인사 조치. 그 상부, 바로 자신이었다. 정민호는 곧바로 인사기록서를 인쇄해 자신의 책상에 펼쳤다. 당시 자신이 서명한 문서에 손가락을 얹고 무언가를 찾아냈다. 은지의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메모란에 적혀 있는 한 문장. 사생활 문제로 인한 이미지 훼손 우려. 그 순간 민호의 뇌리를 스친 건 오래전 아버지의 말투였다. 재벌 기업의 이미지는 결혼보다 무겁다. 오점 하나로 무너질 수도 있어. 그는 너무도 익숙하게 사람을 숫자로 처리했고 삶을 비즈니스로 계산해왔다. 그리하여 김은지는 사라졌고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그는 그날로 차량을 몰아 강북구로 향했다. 유언장에 적힌 주소지의 아파트는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이었다. 복된 빨래가 걸려있고 문에는 테이프로 붙여놓은 택배는 문 옆에라는 쪽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 3색 2호.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고 몇 번을 두드려도 인기척은 없었다. 이웃 주민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몇 년 전부터 비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문 앞엔 갓 사라진 듯한 신발 자국이 있었고 우편함엔 한 통의 편지가 남겨져 있었다. 그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귀하의 이름으로 등록된 유산 관련 사항 안내. 민호는 편지를 손에 쥔 채 처음으로 이 일련의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실감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진실 앞에 서 있는지도. 그날 밤 민호는 아파트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회사의 기록보관실로 향했다. 7년 전 재개발 서류들, 구조조정 계획안, 임직원 명단을 하나하나 넘기다 하나의 문서를 발견했다. 내부 고발자 대응 가이드라인 초안. 거기엔 내부 고발자의 이름이 붉은 펜으로 지워진 차에 남아있었다. 단서 하나. 익명 제보자 은지.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은지는 단순히 해고된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던 사람,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사라져야만 했던 존재. 민호는 눈을 감았다. 자신이 사인했던 종이 하나로 한 여자의 인생이 망가졌고 그 여자의 아기가 지금 자신 앞에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형의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밀려왔다. 하루가 다르게 한겨울 바람이 매서워지던 2월 초, 정민호는 점점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됐다. 사무실 복도, 주차장,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까지. 직원들은 그가 안고 다녔던 아기를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대신 지나친 침묵 속의 눈빛들은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민호 스스로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이전의 자신이라면 신경조차 쓰지 않았을 소문과 속삭임들이 이제는 가슴을 짓누르는 현실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겁게 그의 어깨를 누른 것은 김은지라는 이름과 미등록 유언장 그리고 형의 흔적이었다. 그날 아침 민호는 출근과 동시에 보안팀을 호출했다. 요청한 것은 지난 2주간 건물 외부와 지하 주차장 그리고 뒷골목의 CCTV 전체 영상이었다. 그가 연우를 발견했던 날로부터 김나리가 그의 사무실에 쪽지를 두기까지의 모든 시간대를 확인하고 싶었다. 수많은 녹화 파일이 재생되었고
별다른 이상은 포착되지 않았다. 그런데 영상 하나가 멈췄다. 회사 본사 건물 후면 쓰레기 적치장 옆 CCTV. 흐릿한 영상 속에서 새벽 3시 14분 한 여성이 작은 상자를 안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잡혀 있었다. 옷차림은 단순했고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 하나. 그녀의 목에 걸린 사원증이 순간적으로 카메라에 비쳤다. 이름은 김나리던 민호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동안 나리는 조용히 그림자처럼 그의 눈앞에 존재했다. 겸손하고 불평 없는 태도, 그리고 그가 던진 말 없는 질문에 대해 침묵으로 답했던 여성. 하지만 그 영상이 보여준 건 단순한 연관이 아니었다. 의도적 참여. 민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직접적인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지하 복도에서 마주친 나리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었다. 눈을 피하지도 먼저 피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민호가 말없이 시선을 오래 두자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떴다. 그 장면은 짧았지만 민호는 느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오후, 민호는 나리를 회장실로 호출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 긴 침묵 끝에 그녀가 꺼낸 말은 예상 밖이었다. 제가 놓은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에요.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민호의 머릿속을 새하얗게 만들었다. 김나리가 엄마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왜 그녀가 아이를 데려온 것인가?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은지 씨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있어요. 누군가가 이 아이를 민호 회장님에게 맡겨야 한다고. 어떤 식으로든 닿게 해달라고 했어요. 민호는 그 말에 얼어붙었다. 은지가 자신에게? 왜? 그녀는 그저 해고된 직원이었고 회사 시스템 밖으로 지워진 존재였다. 아니, 그가 그렇게 만든 존재였다. 그리고 나리는 결코 감정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은지는 아이를 보호소에 맡기려 했지만 아이의 손목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 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조건만 남겼다. 회장님이 그 이름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할 거예요. 그 순간 민호는 무릎이 풀릴 듯한 전율을 느꼈다. 형과 자신이 어린 시절 서로 약속했던 그 이름, 연우.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모든 것이 계획된 충돌이었다. 그날 밤, 민호는 사무실 불을 끄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아이의 이름이 적힌 쪽지, 형의 미등록 유언장, 은지의 인사기록, 그리고 나리의 손편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각각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남겨진 것들이었지만 모두 하나의 진실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지수는 사라졌지만 그의 흔적은 여전히 이 세상에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바로 그 아이 안에 살아있었다. 정민호는 김나리가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사람 하나 없는 사무실, 도시의 불빛이 창문 밖으로 번져 들어왔고 시계 바늘은 자정을 향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소음으로 가득했다. 감정과 사실, 기억과 추측이 서로를 덮으며 진실을 지워내는 밤. 그는 몇 번이고 자신에게 되물었다. 왜 그녀는 그 아이를 내게 맡기려 했는가? 도대체 이 아이의 존재는 어떤 과거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인가? 다음 날, 민호는 오래전 폐쇄된 한지수의 마지막 거처였다는 마포구 서교동의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주소는 김나리에게서 들은 단서 중 하나였다. 그 건물은 이미 오래전 입주가 종료되어 있었고 외벽은 낡아 있었으며 현관엔 부동산 임대 전단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러나 관리인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한지수 씨요? 맞아요. 몇 년 전에 여기 살았죠.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자가 하나 같이 살았지요. 조용하고 말도 거의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그냥 사라졌어요. 밤에 트럭 하나 오더니 조용히 다 가져가더라고요. 민호는 허락을 받고 폐쇄된 703호에 들어섰다. 먼지 낀 바닥, 벗겨진 벽지, 텅 빈 방. 그러나 구석 벽장 안엔
종이박스 하나가 남아 있었다. 박스를 열자 낡은 담요 한 장, 사용하지 않은 유아용 젖병, 그리고 얇은 병원 팔찌. 민호는 그것을 들었다. 하얀 플라스틱에 흐릿하게 인쇄된 글자. 김은지 출산일 20XX 미견 18 영등포 여성병원. 연우가 태어난 날이었다. 그리고 박스 밑에는 노란색 표지의 공책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그것은 일기장이었다. 김은지의 송을씨, 날짜별로 빼곡히 적힌 문장들. 처음엔 단순한 생활의 기록이었다. 밥값, 병원 예약, 형의 외출 시간. 하지만 장을 넘길수록 민호의 눈은 점점 얼어붙었다. 민호 회장이 사인한 계약서에 따라 나의 계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았다. 그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알지만 지수 오빠가 실망하는 걸 보는 게 더 아프다. 지수 오빠가 말한다. 형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단지 아버지 밑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진짜 마음을 잊었다고. 나는 그를 믿는다. 나도 믿고 싶다.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이 아이는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거야. 그 아이는 우리가 함께 이뤄낸 사랑의 증거니까. 민호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형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다. 세상의 이목을 피하고 소문을 두려워하며 이름 없는 삶을 택했던 형. 그리고 은지는 그런 형 곁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강하게 버텨낸 여인이었다. 그들이 숨은 이유는 분명해졌다. 그들이 떠난 이유도 민호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영등포 여성병원을 찾았다. 아이의 출생 기록을 요청했지만 전산상에는 해당 이름의 산모나 출생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 단 한 줄의 기록도. 의아해하던 민호는 병원 로비에 앉아 인터넷에서 오래된 직원 목록을 검색했다. 그리고 퇴사한 간호사 명단 속에서 익숙한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노윤자. 현재는 은퇴 후 경기도 수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정보였다. 민호는 곧바로 수원으로 향했다. 오래된 요양센터 안쪽 작은 방에서 만난 노윤자는 그의 이름을 듣자마자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 여인, 은지 씨 말인가요? 그 애가 세상에 태어나던 날, 저는 그 방에 있었어요. 아이는 건강했고 울음도 컸지요. 하지만 그 이름을 적으려 하자 병원장은 말렸어요. 기록하지 말라고.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라고만 했어요. 그녀의 말에 민호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상부. 그건 너무 익숙한 표현이었다. 과거에 자신 그리고 그가 아무 생각 없이 휘갈긴 사인들. 그날의 진실은 명확해졌다. 연우는 공식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아이였다. 존재조차 지워진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세상에 꺼낸 사람은 다름 아닌 민호 자신이었다. 정민호는 수원의 요양센터에서 돌아오는 내내 입을 열지 못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도심의 풍경은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어느새 손에는 주먹처럼 구겨진 메모지가 쥐어져 있었다. 간호사 노윤자가 건넸던 연우의 출생을 증명하는 단 하나의 물증. 날짜와 시간, 출산 당시의 체중이 적힌 병원 비공식 기록. 하지만 어디에도 김은지라는 산모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이는 분명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행정상으로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지시는 병원장에게 내려졌다고 했다. 그때 노윤자가 말한 마지막 문장이 자꾸 떠올랐다. 상부에서 그 이름은 없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름을 없애는 것. 그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존재를, 태어난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다. 그리고 민호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점점 더 확신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병원의 법인 정보를 조회하며 이사진 명단을 훑었다. 익숙한 이름들이 이어졌고 그중 하나가 그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서기현, 현재 영화 리얼티의 관리이사, 그리고 민호의 부친과 가장 가까웠던 인물. 다음 날 민호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조용히. 그가 요청한 건 단 하나.
7년 전 병원의 이사 기록과 영화의 내부 인사 보고서 전수 검토. 며칠 뒤 보고서가 도착했다. 회의록에는 서기현 이사의 서명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한지수가 마지막으로 회사 프로젝트에 반대한 이후 그는 내부 비리 감사를 요청했으며 이후 갑작스레 모든 직위에서 사임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또 하나, 내부 고발자 대응 문서에는 이니셜로만 표기된 이름이 있었다. KEJ, 김은지, 민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은지는 단순히 형과 함께한 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회사의 내부 고발자였고 연우는 그 사건이 남긴 유일한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민호가 직접 묵인했던 결제 위에서 지워진 이름이었다. 그는 다시 강북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곳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번엔 주변 이웃들과 조금 더 대화를 나눴다. 처음에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오래전 같은 층에 살던 중년 여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 여자, 그 애기 엄마 말이에요. 아이 울음소리가 자주 들리긴 했어요. 근데 거의 새벽마다 몰래 나가더라고요. 애를 안고. 얼굴은 못 봤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숨어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숨었다. 이름 없이, 기록 없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건 누가 만든 현실이었는가. 민호는 더는 자신을 변명할 수 없었다. 자신이 서명한 문서들, 자신이 외면했던 목소리들, 그리고 자신이 도망쳤던 과거.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아이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민호는 연우가 잠든 방 앞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작고 고른 숨소리는 마치 세상과 무관하게 흐르는 평화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평화는 거짓이었다. 이 아이는 보호받지 못한 채 태어났고 지워진 이름 아래 자라났고 스스로 자신의 진실을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릴 적 형과 함께 가던 한강공원, 함께 뛰어놀던 기억들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때 형이 했던 말이 문득 생각났다. 사람 이름 하나엔 인생 전체가 담겨 있어. 그리고 지금 연우는 이름은 있으나 기록되지 못했고 가족은 있으나 부정당했으며 과거는 있으나 지워진 채 살아가고 있었다. 민호는 알 수 있었다. 이제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라는 것을. 그 아이의 존재를, 그 이름을 세상에 되돌리는 것. 정민호는 그날 아침 이른 시각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걸음으로 본사에 도착했다. 겨울 해는 아직 건물 사이로 떠오르지 않았고 주차장엔 몇 대의 차량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마치 타인의 것처럼 보였다. 눈밑은 퀭했고 양복 셔츠는 구겨져 있었으며 손은 어제부터 쥔 종이를 놓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손에는 서기현 이사의 서명이 반복된 내부 회의록 사본, 그리고 7년 전 병원 회의록이 함께 쥐어져 있었다. 그는 오랜 망설임 끝에 마침내 서기현 이사를 직접 호출했다. 명분은 단순한 인사 재정비 논의.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목적만이 남아있었다. 진실. 그리고 대면. 오전 10시 회장실 문이 열리자 서기현은 변함없는 정중한 미소로 들어섰다.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 조심스러운 눈빛, 그리고 말끝마다 붙는 회장님이라는 존칭. 하지만 민호는 그 미소의 이면을 알게 되었다. 대화를 시작하자 민호는 병원 이사회 관련 문서를 조용히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는 지적했다. 지워진 출생 기록, 은지의 퇴사, 경위, 내부 고발자 보고서, 그리고 한지수의 이례적인 퇴직. 서기현의 미소는 처음엔 그대로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눈빛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생겨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호가 꺼낸 건 녹음 파일이었다. 7년 전 비서실 내부 회의 도중 우연히 녹음되었다는 잊혀진 파일. 지수는 위험해. 그 여자는 입을 열려고 해. 이름을 남기기 전에 정리해야 해. 목소리는 서기현 것이었다. 순간 실내 공기는 얼어붙었다. 민호는 목소리를 낮췄고
그 안에는 분노보다 더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실망, 죄책감, 자책. 서기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을 내리깔았고 긴 정적이 흐른 후 자리를 떴다. 그의 발걸음엔 더 이상 여유가 없었다. 민호는 곧장 이사회를 소집했다. 내부 고발 의혹, 인사부당해고, 병원 기록 조작, 관련 긴급 조치, 비서진과 법무팀은 당황했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했다. 하지만 민호는 이번만큼은 단 하나의 방향만을 바라봤다. 덮지 않는 것, 인정하는 것, 바로잡는 것. 그날 저녁 민호는 연우와 함께 집에 있었다. 아이는 조금 자라 이제 혼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고 민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듯했다. 그 눈빛엔 형과 은지 그리고 지워진 시간들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다짐했다. 형의 침묵을, 은지의 고통을, 그리고 연우의 잃어버린 이름을 하늘은 흐렸고 창밖의 겨울빛은 칼날처럼 희미했다. 정민호는 고요한 아침에도 여전히 밤처럼 어두운 마음을 안고 있었다. 연우의 조용한 호흡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도 마음 깊은 곳엔 그녀에 대한 질문이 뿌리처럼 얽혀 있었다. 김은지, 한지수의 연인이자 아이의 어머니. 이름은 있었지만 얼굴은 없고 기록은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여자.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를 피한 걸까? 세상을 떠난 걸까? 아니면 그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진 채 살아가고 있는 걸까? 며칠 전 민호는 조용히 탐문을 시작했다. 나리의 입을 통해 전해들은 단서, 연우를 박스에 담아 맡길 수밖에 없었던 은지의 절박한 상황,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나타났다는 전라북도 전급의 한 요양마을. 그곳은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실버타운과 보호시설이 혼합된 형태의 작은 공동체였다. 외부와 단절된 채 조용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다. 그 여자가, 그렇게 강했던 그녀가 왜 세상을 등지고 살고 있는가. 하지만 도착한 그곳은 묘한 정적과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곳 한 낡은 벽돌집 앞에서 민호는 마침내 그녀를 보았다. 은지는 그가 기억하던 어떤 이미지와도 달랐다. 눈에 띄지 않는 옷차림, 그을린 피부, 그리고 다소 굽은 어깨. 그녀는 노인들의 물을 갈고 있었고 동네 개에게 조용히 말을 걸고 있었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민호는 오히려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더 이상 한지수의 연인이 아니었고 내부 고발자 김은지도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한 아이의 어머니였고 조용히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알아보았다.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다. 다만 손에 들고 있던 양동이를 내려놓고 민호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리고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민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왜 그 아이를 그렇게 보냈습니까? 그녀는 침묵 끝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세상을 믿지 않았다. 한지수가 사라지고 자신은 보호받지 못한 채 감시당했고 복직도 거부되었으며 병원에선 출산 기록조차 없애버렸다. 연우는 세상에 태어났지만 세상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다. 내 손으로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다. 민호는 가슴이 조여왔다. 그동안 그는 세상의 꼭대기에서 살아왔다. 돈과 영향력, 결정권의 중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해왔다. 하지만 이제 와서 깨달은 건 가장 중요한 결정 하나를 그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내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그 결정은 보호하는 것이었고, 듣는 것이었고, 외면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날 당신이 그 아이를 외면하면 난 끝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칼날 같았다.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대답할 자격이 없었다. 그는 단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 아이가 민호 곁에 있다는 걸 알고 안심했다고. 하지만 연우가 자랄 세상은 이름이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이길 바란다고. 그리고 그를 믿어보겠다고. 비로소 민호는 처음으로 한 여자의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 용서를 받았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가슴이 저릿했다. 그 상자 안에 담겨 있던 건 단지 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잊혀진 목소리였고 짓밟힌 이름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한 번도 진심으로 마주한 적 없던 삶의 책임이었다. 겨울의 끝자락,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공기 어딘가에 봄의 기척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서울의 도로는 늘 그렇듯 바빴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서둘렀다. 하지만 정민호의 발걸음은 더뎠다. 그의 손엔 2장의 문서가 쥐어져 있었다. 하나는 가정법원에 제출할 양육권 신청서, 다른 하나는 위탁보호 해지 확인서. 그는 이제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더 이상 서류로만 결정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며칠 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연락이 왔다. 연우에 대한 임시보호 상태가 곧 종료되며 생물학적 부모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거나 보호 불가 판정이 난 경우 가정법원에서 후견인 지정을 통해 정식 양육가정으로 전환된다는 통보였다. 민호는 연우를 품에 안고 돌아서던 그날 이후 처음으로 행정의 벽 앞에 섰다. 그리고 그 벽은 생각보다 높고 차가웠다. 법원의 첫 신문일. 법정 안은 조용했고 창밖의 햇살만이 긴장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렸다. 민호는 그날 한 기업의 대표로가 아니라 한 아이의 보호자로서 자리에 앉았다. 재판장은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했다. 연우를 왜 데려갔는가? 그 아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민호는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나 재판장이 마지막에 던진 질문은 그를 멈칫하게 했다. 당신이 진심으로 이 아이에게 가족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날 밤 민호는 다시 형의 사진을 꺼냈다. 오래된 액자 속 어린 시절 둘이 함께 자전거를 타며 웃던 모습. 지수는 누구보다 따뜻한 형이었다. 모든 걸 양보했고 민호가 실수해도 항상 감싸주었고 아버지의 질책을 대신 받기도 했다. 그러나 민호는 성장하면서 형을 점점 벽 너머로 밀어냈고 끝내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그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민호는 확신했다. 연우는 지수의 아이였다. 그리고 지수 대신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남아있었다. 며칠 뒤 김은지가 서울에 올라왔다.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처음으로 정막이 아닌 이해의 숨결이 흘렀다. 은지는 아이의 생모로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조용히 한 장의 편지를 꺼냈다. 그것은 법원에 제출된 동의서였다. 내용은 명확했다. 자신은 현재 상황상 양육이 불가능하며 민호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미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그 아이가 자랄 때 진실을 숨기지 말아달라. 그 아이의 이름과 어머니, 아버지, 잊혀진 시간까지 모두 기억되길 바란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진짜 가족이 되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 사랑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며 진실은 가리기보다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며칠 후 법원은 양육권을 민호에게 정식으로 인계했다. 그날 민호는 처음으로 연우를 품에 안고 말했다. 세상에 처음으로 자신이 진심으로 지켜야 할 존재가 생겼다고. 그리고 형에게 속으로 말했다. 지수야, 너의 아이는 이제 내 아이다. 내가 끝까지 지킬게. 봄이 완전히 자리 잡기 시작한 서울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벚꽃이 도심의 거리마다 흐드러지게 피었고 따뜻한 햇살은 사람들이 숨겨왔던 웃음을 자연스럽게 끌어냈다. 그러나 정민호의 사무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 화사한 풍경과는 달리 그의 책상 위에는 날카로운 결단이 놓여 있었다. 몇 장의 서류, 한 줄의 선언, 그리고 수십 년을 지탱해온 제국의 방향을 틀어놓을 하나의 도장. 민호는
펜을 손에 쥐고 그 앞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가 결심한 건 단순한 기업 개편이 아니었다. 그것은 속죄였다.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해 기록에서 지워졌던 진실을 다시 세상에 꺼내기 위한 구조의 전환이었다. 그는 기업의 명칭부터 바꾸기로 했다. 영화 리얼티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세워질 새로운 이름은 오직 하나였다. 연우 그룹. 어쩌면 이 결정은 주주들에게는 불안으로, 언론에게는 파격으로 읽힐 수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확신했다. 이름은 존재를 증명한다. 그 이름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보상이었다. 이어 그는 재단 설립 계획서를 꺼냈다. 이름 없는 아이들, 보호자 없이 기록된 차에 사라지는 유아들, 여성 보호소에서 출생신고조차 못한 채 커가는 생명들, 그들을 위한 기록 회복 재단이었다. 이 구상이 허황돼 보인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구상의 중심에는 김은지와 김나리가 있었다. 그 두 여성은 사회가 버리고 시스템이 밀어낸 이름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그들이야말로 이 구조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 믿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각각 새로 설립된 연호 기록보건센터의 이사와 운영실장으로 공식 채용되었다. 기자회견도 없었고 보도자료도 배포되지 않았다. 조용한 서류 절차만으로 그들의 이름은 다시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다. 사무실. 복도에서 마주친 김나리는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에 고개를 깊이 숙였지만 눈빛은 분명했다. 그 눈빛엔 숨김없는 감정이 있었다. 원망도 후회도 아닌 연대였다. 민호는 짧은 인사를 건넸고 나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들 사이엔 설명이 필요 없는 신뢰가 흐르고 있었다. 며칠 뒤 민호는 연우와 함께 처음으로 회사를 방문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안내 데스크 앞에 섰을 때 직원들은 그가 어떤 설명도 하지 않음에도 조용히 길을 열었다. 엘리베이터 안 아이는 거울을 보며 옹갈이를 했고 민호는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형의 모습을 보았다. 그날 그는 연우에게 말했다. 이곳은 네가 만든 회사라고. 그리고 내 이름이 앞으로 수많은 이름을 지켜줄 거라고. 그날 밤 민호는 연우를 재운 후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노트북 화면 속에는 새로 바뀐 로고와 함께 슬로건이 떠 있었다. 잊힌 이름이 다시 빛나도록. 그는 조용히 창을 닫고 깊은 숨을 쉬었다. 그동안 자신이 이룬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졌던 날도 많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바로잡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내일 그는 연우를 데리고 한 곳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자신이 형과 함께 자라던 그 오래된 골목. 그곳에서 이 아이에게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그날 아침 서울은 유난히 맑았다. 하늘엔 한 점 구름도 없었고 기온은 포근했다. 거리에는 노란 개나리와 초록 이파리가 피어났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봄의 기운이 묻어났다. 정민호는 연우를 품에 안고 조용히 계단을 올랐다. 그곳은 강북구의 오래된 주택가, 아스팔트보다 흙먼지가 먼저 밟히는 골목. 그가 형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집이 아직 남아있는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공간이었다. 그는 집 앞에 멈춰 섰다. 낡은 담장, 금이 간 벽돌, 오래된 나무 대문. 누군가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관리가 된 흔적은 느껴졌다. 민호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마당 한가운데엔 그들이 어릴 적 타던 시소가 녹슨 채 누워 있었고 한쪽엔 허물어진 벤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시간은 이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 속에 연우를 데려왔다. 민호는 마당 한가운데에 앉아 연우를 무릎에 앉혔다. 아이는 바람결에 흩날리는 나무잎을 바라보며 옹갈이했지만 민호는 그저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곳은 지수가 가장 좋아하던 장소였다. 그는 자주 여기에 앉아 책을 읽었고 별을 올려다보며 꿈을 이야기하곤 했다. 그 시절엔 모든 게 단순했고
모든 게 가능해 보였었다. 하지만 세상은 복잡해졌고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등지고 살아왔다. 지수, 은지, 연우, 그리고 자신. 민호는 아이의 작은 손을 감싸 쥐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내 이름을, 네 존재를, 그리고 너에게 닿는 모든 사랑을 지킬 것이라고. 며칠 후 동네 주민센터 한켠 작은 법률 상담실. 민호는 연우를 품에 안고 출생신고서를 제출했다. 신청인의 이름란엔 정민호, 보호자 관계란에는 법정 양육자, 그리고 마지막 칸, 아이의 이름 칸에는 그가 천천히 적어 내려갔다. 한연우, 직원은 눈을 들어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하는 아버지의 성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지수의 성이었고 이제는 연우의 것이기도 했다. 지워졌던 이름은 다시 태어났다. 출생신고가 마무리되던 그 순간 민호의 핸드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연우 그룹 설립 감사 행사, 취약계층 신생아 출생 등록 지원 사업 개시. 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민호는 연우를 안고 재단이 설립한 첫 번째 지역 아동센터를 찾았다. 건물 외벽엔 커다란 현판이 걸려 있었다. 연우의 집, 잊힌 이름이 다시 시작되는 곳. 아이들은 그를 보자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연우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들에게 반응했다. 민호는 벅찬 가슴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고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작은 기적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연우를 침대에 눕히고 천천히 불을 껐다. 아이의 숨소리는 잔잔했고 그의 가슴은 오래도록 진정되지 않았다. 형에게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었고 은지에게 들려주고 싶은 소식이었다. 자신이 뒤늦게 도달한 그 진심을 이제는 매일의 삶으로 증명해갈 것이었다. 민호는 창가에 섰다. 도시는 조용히 불을 밝히고 있었고 그는 처음으로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실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책임은 회사를 운영하거나 건물을 짓는 일보다 훨씬 더 크고 따뜻한 일이었다. 그는 속으로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네가 나에게 온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간 거였구나.